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일단 외국인 순매수 탑7 기업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시죠. 자, 1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BNK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메모리 수급이 앞으로 점차 개선됐고 여기에 HBM 실적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대로 유지했고요. 기존의 목표가 31만 원을 여전히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메모리, 이 반도체 쪽에서는 범용에 대한 회복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때마침 또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반도체주들 다시금 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뒤에 바로 점검해 볼 거고요. 자, 2위에 오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와,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네이버는 이러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쇼핑 앱이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출시되고 또 신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업사이드를 열어놔도 된다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6만 원에서 무려 3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의 분석 자료였고요. 이어서 3위에 오른 기업은 오늘도 방산 안에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어제 방산주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약간은 대장이 좀 바뀐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봤을 때 한화라는 이름만 붙으면 모두 다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에 따른 수혜, 또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자, 한화그룹주는 물론이고 한화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도 최대 70%에 달했다라는 보도였고요. 자, 4위에 오른 기업은 LIG 넥스원이었는데 앞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느낌 조금 다르죠. 자, LIG 넥스원은 어제장에서 6%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러한 협력 소식이 있었어요. 통신장비 업체 RF텍과 MOU를 체결했는데 휴대용 드론 방호 체계 사업을 앞으로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의 경우에는 일반 레거시 쪽 무기 체계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사이버전 그리고 드론 앞으로 미래 무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저희 기사 통해서 매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5위에는 바이오의 대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시총 순위들을 좀 체크해 봤더니 방산과 조선은 붐을 일으키면서 오름세를 보였던 반면에 금융과 2차 전지 쪽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어떻을까요? 바이오는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평가네요. 자, 바이오와 또 어제장에서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여줬던 금융인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도 또 한 번 더 올라줄지 힘을 내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6위에는 삼양식품이 올랐습니다. 어제 음식료가 꽤 좋았죠.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라면 값이 한 50원 정도 오른 겁니다. 신라면을 기준으로 95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인상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농심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참고 있었으나 원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음식료 안에서도 대장은 삼양식품이었는데 이제 농심으로 바뀐 걸까요?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위에 오른 기업은요.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폴란드로 떠난 우리 외교부 장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올 것인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한번 팔로우업 해드립니다. 자,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외교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서로 방산 쪽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K2 전차 2차 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행을 위해서 서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성 같은 건 아직은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종목들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제 이분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시간에서 무려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AI 투자 우려가 가장 이 투심을 짓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 오늘 장에서는 좀 불식이 될까요? 이게 참 상반되게 나왔죠. 사실 이틀 전, 이제 어제 새벽에 나왔던 건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물론 이제 실적은 잘 나왔지만은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를 조금 범하면서 어제 장 개장 이후에 거의 20%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브로드컴에 대한 이제 우려까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틀 전에 중국 양해에서 특히 뭐 디시크나 이제 AI 쪽에 관련된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며 투자를 원래 강하게 이제 했던 반면에 그러면 이제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관련된 스탠스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특히 뭐 저비용 관련 아니면 고효율에 따른 전략들로 뒤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룹3 이후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러면 이게 실제로 디시크에 대한 이제 비용단의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가이던스가 나왔냐는 부분에서 마벨이 조금 시장에서 안 좋았었고 그거를 이제 브로드컴이 좀 일축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월 20일 날 열리는 GTC 2025에서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고객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이나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에 대한 그 고객사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여부가 전세환 대표가 명확하게 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반도체는 반등 자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물론 사실 그렇죠. 이제 GTC 2025가 물론 이제 퀀텀 데이 때문에 퀀텀의 양자 쪽에 좀 주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HBM4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아마 블랙엘 울트라를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진 거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수요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둘씩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작년에도 이 GTC 2024에서도 물론 실망감을 안겨주긴 했지만 삼성전자 HBM3 사인 이슈가 있었던 곳이 GTC 2024였기 때문에 이번 GTC 2025에서도 분명한 거는 이제 유리기판이나 여러 그동안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조금 부각되어 왔던 만큼 가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좀 젠슨하게 목소리가 아마 조금 시장에 조금 변화를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모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제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사의 전문들을 좀 보시면 유리 기판을 지금 삼성전기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리 기판을 개발하는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유리 인터포저랑 유리 기판이랑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여기는 소재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SKC가 좀 더 빠르게 이 시장을 좀 선점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이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5조에서 한 7조 정도 시장까지 좀 성장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얼마나 그 시장을 많이 가져가겠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영향은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제 원가에 대한 절감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에 이제 블랙웰이든 루빈이든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의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수직 계열하게 이제 기판과 기존에 있는 소재까지 이제 아마 다 점령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SKC,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이노텍까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니폰 글라스나
일본에 있는 회사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코닝사도 지금 이쪽으로 유리 기판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용으로. 원래 디스플레이용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내후년부터는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아마 여기에는 이 원가에서 내재화시켜서 그다음 그 가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필옵틱스에 콜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기존의 유리기판하면 또 필옵틱스가 대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오늘 필옵틱스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엔 저는 생산 이제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모멘텀이 이미 향후에 실적이 나오는 그 밸류까지 감안을 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제2의 한미 반도체 아니냐를 얘기하다시피 그죠. 공급되는 거는 그 나중 문제고 공급 이전에 결국 이 시장을 누가 빠르게 선점할 거냐가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은 엑솔리스와 이제 필옵틱스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당연히 필옵틱스는 기존에 한 고객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두 고객사를 다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TGV 건전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많겠지만은 일단은 필옵틱스가 가장 빠른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아까 분명히 제가 이제 뭐 작년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대략 5조 시장입니다. 3조에서 5조 시장이면은 여기서 필옵틱스가 가장 먼저 얼마만큼 이 시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의 반영을 주가에 충분히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같으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3월 다음 주 둘째 주가 되면은 아마 서서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1분기 전망치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돌긴 할 겁니다. 물론 수출 데이터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레거시 쪽도 낸드 쪽에 대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게 되면서 워낙 1분기 자체가 눈높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컨센 이상으로 올 수 있겠지. 물론 어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보긴 했는데 보통 하반기가 업사이클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특히 반도체들은 주가는 6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이면 뭐 내년 올해 9월 달에 하반기니까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에 충분히 녹아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레거시가 빨리 움직이네 라고 했을 때 레거시 플러스 HBM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1분기 때 HBM3 이 12단 반도체로 실제로 50% 이상 매출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마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삼성전자도 HBM 8단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이미 4분기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그게 HBM 판매량이 굉장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편하게 가져가실 거면 이렇게 보시는 거고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와 하나 비전은 본격화 2호나 3호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TC 본딩 잠보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모습을 보일 회사들 1위 오히려 유리기판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국산화한다는 뭐 동진세미캠이나 썰포린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는 좀 대장을 봐야 할 때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모처럼 기분이 좋네요. 저희 미리 선행해서 반도체주는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돌아볼 텐데요. 자, 어제장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까지 덜 올랐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이겠죠. 증권은행주가 진짜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요즘 들어서 사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들이 떠나니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 마진이 안 좋아질 거니까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 했는데 증권주 가장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증권주가 수혜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각 증권사마다 수익 비중이 굉장히 다르죠. 물론 대표적인 게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거의 50%가 제일 많이 넘습니다. 제일 크고 대형주단은 사실 IB도 잘하긴 하지만은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되는 대형사 위주가 맞고 중소형단은 대부분 IB나 이제 PF 같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해외 주식이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거래대금이 확연히 줄었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내 이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일단 고객 예탁금 자체가 56조입니다. 이게 거의 한 몇 개월간 51조에서 50조에서 맴돌다가 갑자기 5조에 대한 예탁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최근에 해외 주식 이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증권사가 제일 쏠쏠이 보는 수익이 뭐냐면은 대출 이자입니다. 신용잔고가 19조 원까지 쫙 올라왔죠.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벌게 됐습니다. 그게 증권가에서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증권주를 그나마 조금 기대 있게 보는 거는 지난 2, 3년간은 대부분 특히 PF 비중이 큰 회사들이 충당금을 쌓으면서 굉장히 조금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해소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졌다라고 해봤을 때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고 거래대금이 조금씩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얘기들 하죠. 넥스트레이드 출범됐는데 좋은 거 아니냐.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대금이 한 20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종목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예. 글쎄 좀 모르겠네요. 저 넥스트레이드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증권자에서는 일단은 뭐 그나마 좀 호황인 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증권주가 뭐 지금 바닥에서 괜찮지만 그렇게 매력도로 만약에 별 5개로 치면 몇 개 정도 주시겠어요? 차라리 작년에 우리가 은행주가 날아갔을 때는 밸류업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들이 강하게 뭐 배당 기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증권주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좀 덩 떨어진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증권사들도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주면은 이제 뭐 주저하는 정책도 많이 쓰긴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갑자기 55조에서 60조, 70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20년, 21년처럼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뭐 지수가 뭐 3천, 4천을 간다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굳이 사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은 예. ETF나 그냥 펀드 사면서 그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인데요. 방산은 여전히 좋습니다. 독일에서 또 투자 그런 계획을, 방산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근데 방산도 안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대장이 돼서 조금 더 갈까요? 뭐 인텔리언 테크도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항공우주가 좀 더 마음에 쓰입니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생각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그 로드맵과 그 흐름대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이 국방비를 뭐 지난번에는 덴마크가 뭐 10조까지 늘렸고 이거 심지어 전범 국가였던 독일마저도 사실 독일은 국방비를 가장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출이 작았던 이제 국가이기도 했고 그런 경계심도 굉장히 이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조금 컸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 안 했는데 이번에 GDP 2% 이상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중 자체가 거의 한 134조 원이죠. 물론 미국이 거의 한 1,100조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이제 늘린다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독일도 뭐 나토 국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하나둘씩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는 GDP의 4%까지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19년도에는 5%였어요. 근데 그나마 좀 낮춰서 4%까지인데 물론 작년도까지 아직까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기도 하고 특히 독일이 사실 그거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해서 가장 에너지에 대한 피해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이제 원활한 이제 자금력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적어도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도 ECB에서도 이때 금리 인하를 했던 만큼 적어도 유럽 국가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일단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근데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거 찍었을 때 한국을 찍었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우리 나토 국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 방산 수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너네는 못 만드냐.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거 방산 회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이게 조금 경계심이나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마냥 봐봐라 유럽 국가들 이제 풀잖아. 그럼 우리 다 수혜 아니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쪽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수출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방산 기술마저도 인정을 받으니까 구도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물론 아까 앵커님도 아까 저희 브리핑 하게 되면서 현대 롯데 관련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폴란드 계약이 좀 2차 수출 계약이 작년 9월에 원래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꽤 왜 됐죠.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토 사무총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슈도 예. 오늘 충분히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마냥 심플하게 국방부 증액했네, 우리도 그러면 날아가겠네 이런 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사는 보유하신 기업들도 조금씩은 차익을 실현해야 될 때고 오히려 신규 매수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일단은 뭐 계약을 되면 좀 좋긴 하겠죠. 오히려 또 네. 중동도 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있는 다른.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은 네. 물론 이제 정량만큼 원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높이는 살짝 이제 비중은 조금씩 네. 줄이는 게 맞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적어도 작년만큼의 분위기는 살짝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제 저희도 방사하는 애널리스트와 점검을 해봤지만 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밖의 여타 국가들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어제 오늘 동일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료도 체크해보고 싶어요. 라면 값이 오르면서 지금 농심이 이틀 동안 13% 급등을 했습니다. 음식료도 보면 대장이 삼양식품이었는데 농심으로 좀 관심이 옮겨간 걸까요? 음식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음식료 섹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경제학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는 거죠. 아까 이제 농심 신라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950원에서 1,000원을 올랐다. 50원. 우리가 50원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신라면에서 딴 걸 먹을까요?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네. 근데 아까 정부 얘기도 하셨죠. 라면은 보통 같이 오를 때 대부분 다른 업체들도 기업들도, 네, 비슷한 같이 가격으로 오르게 됩니다. 올리죠. 이게 만약 신라면이 2,000원이면은 이거는 시장은 탄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 줄어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신라면이 2,000원 올랐으니까 난 그냥 진라면 먹을래. 라는 수요가 생기느냐는 거죠. 일단은 적어도 시장 자체는 1,000원을 올랐다고 해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매출은 적어도 7%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은 당연히 원가에 대한 부담이 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되면서 적어도 원가 부담이 절감이 됐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심플한 이게 재무적인 효과 개선이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료 섹터가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에서 5%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물론 이번에 오뚜기도 올렸고 여러 대상이나 여러 음식료 섹터들이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요가 줄어드냐. 물론 배추 가격은 거의 한 100% 올랐죠.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죠. 김치 가격은 못 사 먹겠어라는 수요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라면을 먹다가 김치는 못 사 먹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어제도 트럼프도 얘기했죠. 바이든 때문에 달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라면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농심 정도는 충분히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심을 볼까요? 삼양식품 볼까요?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은 예.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 20에서 25%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음식료 섹터에서도 혼자 그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갔죠. 예. 미란 공장에 그게 중국 내년 초에 또 공장도. 공장 또 증설을 하죠. 그만큼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경쟁 그게 제품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보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료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제가 예. 좋아하는 별표 매력도 그렇죠. 아까 앞서서 약간 증권 정도로 생각해 보면 네.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는 맞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음식료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알래스카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래스카에 대해서는 섹터를 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투자 어떤 시계열도 좀 갈리고요. 그 안에 섹터들도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방망이를 짧게 봐야 되는지 짧게 잡아야 되는지 길게 줘야 되는지 이 포인트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연관된 섹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조선도 들어가고 철강, 강관, 석화주까지 어디 가장 매력적인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적어도 사실 뭐 북태평양 쪽에 있는 프로드베이 쪽과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거리가만 하더라도 1,300km죠. 물론 이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철강과 이제 관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자 이건 아닌 아니죠. 사항이긴 하겠지만은 예. 물론 어제 이제 매일경제 이제 관련 신문에서도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나왔죠. 너무 긍정적인 요소만 확인할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당연히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트럼프 정권이 또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오랜 기간에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1984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알래스카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연이 되느냐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도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이제 비상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제 수출 계획을 이제 높이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주가는 단기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아마 중간중간에 컨소시엄을 열게 되고 실무 협의를 열게 될 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일단은 우리나라가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짓기로 했고 하나둘씩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이제 우호적인 회사들 간에는 분명히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지정을 해왔던 만큼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물론 당장의 실제에 대한 모멘텀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가스공사야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그걸 가져오는 게 한국가스공사고 그거를 여러 뭐 대구가스공사나 인천가스공사한테 뿌리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혜가 있다는 모멘텀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아직까지는 먼 얘기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도를 같이 체크해보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섹터가 수혜인지는 좀 점검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빠르게 화장품을 여쭤보고 싶어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 이화진 과장과 얘기를 나눌 때 항상 화장품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국가별로 봤을 때 화장품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베이스가 좀 높은 기업들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마쳤었는데 보시면 실리콘2 말고 이제 코스맥스가 가장 중국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ODM, OEM 쪽보다는 J2K 바이오, 원료 기업까지 좋단 말이죠.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이 2020년 이후부터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이제 회사가 프로야 코스메틱입니다. 기존에 이제 매출이 한 30-40%를 가져왔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이었는데 그의 빈자리가 다 프로야 중국에 있는 코스메틱 회사가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기간 2-3년 동안 빠르게 이 시장에 침투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중국 이슈가 나오면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오르긴 하겠지만은 이미 2-3년간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해왔었고 특히 소라소와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자체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물량들을 해소되는 구간이지 우리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자라는 일단 전략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해소되고 있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거고 코스메스가 왜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왜 좋냐면은 물론 익스포저가 한 35% 정도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적어도 중국 브랜드에서 일단은 어디에 물량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메스는 중국 화장품이 전년도 9월 달부터 내부 소비 진작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됐고 이걸 한신 정책이나 당연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화장품 수요가 올라온다. 당연히 코스메스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돋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마 1분기 실적도 보시게 되긴 아시겠지만 그렇게 면세법인 쪽에서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개선세가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ODM 위주로만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원료 회사들이야 당연히 코스메스 쪽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최근에 실리콘투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분명한 건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엘타뷰티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여러 지금 채널 쪽에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투가 더 이상 이쪽 북미 시장의 성장을 들어가는 게 조금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유럽이 경기 인하하게 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지 여부, 물론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폴란드 쪽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좀 반영치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작년만큼의 눈높이는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의견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시장의 흐름이 지금 덜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10% 가까이 오른 거 너무 오랜만에 봤고, 네. 카카오 네이버도 진짜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자, 한마디로 자리 좋은 기업에 저희 가서 서 있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어떤 기업 힌트 주실지요? 낙폭 가더라가 해서 사실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는 지속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LG 이노텍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애플 4분기 실적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아이폰이 기대치는 안 나오긴 했지만은 적어도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일단은 회복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애플이 4월이 제일 중요하죠. 기존에 이제 아이폰 16에 관련된 AI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이노텍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카메라 관련된 모듈 자체의 판매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 쪽이 많이 팔려야 LG 이노텍의 수혜다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카카오도 이제 4월 달에 카나나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엔 지금 그런 거 있죠. 지금 중국, 미국의 AI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간에서 뭐 하는 거냐. 결국에는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다는 쪽에 시장에 무게감을 주는 거고, 물론 최근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측면에서는 네. 이 정도면 좀 바닥에서 조금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평가됐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LG이노텍과 카카오는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다. 그럼 계속해서 이 기업들 보고 중심 잡아보면 될까요? 네, 적어도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달라질 네. 거고, 물론 어제는 1분기도 기대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은 찍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오늘 섹터가 무려 한 6개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팁을 저희 정말 쏜살같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